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중국. 오늘도 무너집니다. 좋기 20층은 돼 보이는 고층 아파트. 주목해주세요. 베란다가 있지만 사용은 불가합니다. 손으로도 뽑히는 난간이니까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기도 어려울 텐데 휘뚜루마뚜루 돈만 벌면 그만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젠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목숨을 잃는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벽돌입니다. 타고 남은 연탄재 마냥 손의 힘으로도 으스러지는데요. 상춘시에서는 아예 새로 지어진 10층 건물이 사람이 살기도 전에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이 장면은 이미 인터넷으로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인데요. 그래서 시진핑이 아니었어도 국진 민퇴하고 공동부유는 나올 수밖에 이제 없었을 거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경제가 망가져도 설마 그러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중국 공산당은 중국 대륙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벌였죠. 오랜 기간 이제 내전을 벌이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국민당을 내쫓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중국 대륙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쉽게 내주겠습니까? 이거는 모든 공산당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민간 분야 또는 자기네 당 이외의 다른 세력이 영향력을 키우는 걸 절대로 두고 이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중국의 이제 성장 속도가 빠르니까 뭐 2028년 또는 2030년이면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1위가 된다. 그런 전망이 많이 나왔는데, 참 그런 걸 보면은 서방 연구기관의 학자들도 이런 거시적인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성장률이 높고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이제 경제력의 격차가 점점 오히려 벌어지고 있죠. 그거 자체가 벌써 중국의 몰락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성과는 뭐냐?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 개혁개방을 추진해가지고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세계 2위의 대국으로 성장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제 지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산업화 또는 경제 발전 초기에는 개발 독재가 유리합니다. 개발 독재가 뭐냐? 1960년대 우리가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펼친 정부의 정책입니다. 뭐 좋은 말로는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통제와 어떤 국민들을 대량 동원해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 독재의 장점이라는 게 위로부터의 동원화,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일하라고 뭐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사기 진작도 하고, 그다음에 산업화 초기에는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정부가 그러한 그 제한된 자원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이제 배분을 해서 효과성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동운동을 강하게 이제 억제를 합니다. 이걸 잘 추진하면은 초기 경제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자들이 한국의 개발 독재는 1962년서부터 1979년까지다. 그러면 1979년 이후에는 뭐냐? 이때는 이제 자유화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에 대한 어떤 자율성을 확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1980년대 와서 민주화되고 뭐 올림픽을 치르고 그러면서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2010년경부터는 어떤 이런 개발 독재의 이제 한계에 이른 거죠. 그러면은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 줘야 되는데, 이 국진 민퇴나 공동 부유라는 거는 오히려 시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겁니다. 중국의 이제 개발 독재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거는, 중국이 이제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공산품의 50%를 생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러분 들어보셨죠? 농민공이라고. 공장은 대개 이제 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모자르니까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농부. 뭐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봉제 산업을 키우기를 적에 결국은 시골에 있는 처녀들이 올라와 가지고 싼 임금으로 일했죠. 근데 그거하고 중국하고 틀린 게, 중국은 호구 제도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민등록 제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호구 제도에 의하면은 자기 고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대도시로 와도 그 대도시에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을 못해요. 그러면은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엄청나게 싼 임금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 임금의 40% 내지 50%를 받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거죠. 결국은 그들의 희생에 의해 가지고 중국이 그렇게 가격 경쟁력을 가진 싼 값의 공산품을 만들고 전 세계에 이제 수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중국 정부도 한 2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인정을 했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3억 명 내지 4억 명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 물건 싸게 사서 이득을 받죠. 그 농민공들이 흘린 피와 땀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만 하더라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00달러였습니다. 근데 2020년 시진핑이 자랑했듯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라고 이제 하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임금이 12.5배가 오른 거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자가 빠져나간다, 뭐 최근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무슨 뭐 꼭 미중 무역 갈등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업 스스로 야 임금이 올라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생산을 해야 채산성을 맞출 수가 없구나 해가지고 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빠져나간다고 보면 이제 되겠습니다. 효과는 이제 중국식 개발 독재의 효과는 충분히 거뒀죠. 1991년서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0.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후 경제 성장률이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나 피크, 차이나가 정점에 있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 그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통계는 참 신뢰하기가 힘든 게, 아마 2023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5.2% 성장했다고 발표했을 겁니다. 근데 외국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력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특히 열차를 통한 운송 화물량이 감소했습니다. 전력 소비량이 줄었는데 어떻게 경제 성장을 했을까? 그런 이제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 가지고는 더 이상 성장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은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공산당 일당 독재는 당연히 부정부패를 만들어냈죠. 옛날에도 부정부패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그 부정부패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진 거죠. 그래도 뭐 시진핑이나 누구 보면은 반부패 운동을 벌이고 뭐 부패한 공무원 수백 명을 잡아들이고 그러지 않느냐. 이건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한 반부패 운동입니다. 이건 뭐 시시때때로 중국 공산당 정부가 반부패 운동을 벌이고 부패한 공무원들을 처벌을 했지만, 여러분 뭐 옛날 그 중국의 주석이었던 장쩌민 때는 중국에서 누가 제일 부자냐 그러면 장쩌민, 지금은 누가 제일 부자냐 그러면 시진핑 그 일가다. 그럼 반부패 운동 벌여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부정부패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건 뭐 정확히 추산할 수가 없지만은, 그냥 외부 학자들이 볼 적에는 GDP의 5% 내지 10%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중국 경제가 선진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대1로에 뭐 1조 달러를 쏟아부었다. 근데 한 1000억 달러는 그 주체들하고 그 다음에 상대국 고위 관료들하고
나눠 먹은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공산당이 그렇게 강력한 조직이듯이 또 인민해방군도 굉장히 강력한 조직이죠. 425만 명 정도 됩니다. 규모가. 근데 이 인민해방군이 기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패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말 많은 화웨이도 중국 인민해방군 소유가 아니냐, 그런 말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렇다면은 중국은 부패했는데 왜 성장했는가? 뭐 실질적으로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듯이 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 이게 이제 중국 저자가 쓴 건데, 이 저자도 중국이 부패했다라는 건 이제 인정을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는데, 간단히 말해서 부패했지만은 그것이 어떤 효율성을 높인다. 그래서 윤활유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산업화 초기에는 그 뇌물 받고 빨리빨리 인허가 해주는 게 더 나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그게 이제 한계에 왔다라는 거죠. 그런 부정부패가 심하다 보니까 아까 초반에 영상에서 봤듯이 그런 부실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가 한겨레 출판사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와, 한국의 좌파들은 무조건 중국을 두둔하는구나. 왜 그럴까? 저렇게 부패한 나라도 심지어 두둔을 하는구나. 뭐 우리나라 좌파의 뒷배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좌파한테 독자적으로 좌파 운동해라. 뒷배 끌어들이지 말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패, 부정 그런 거 다 인정하면서도 중국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성장한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뻔뻔함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럼 중국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딜레마죠. 딜레마인데 이 딜레마가 결국은 현재의 위기를 가져왔고 쇠퇴와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 성장하고 시장이 커지고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민간 분야가 팽창을 하니까 결국은 중국 공산당 정부는 국민 감시와 통제 시스템을 강화를 하죠. 그래서 우리 경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중국에서 이제 공안이라 그러죠. 근데 이 공안은 전방위적입니다. 그래서 그 공안 예산이 국방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이거를 이제 체제 유지 비용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사회주의 독재 국가, 또 독재 국가도 이런 체제 유지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듭니다. 이건 쓸데없는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시 카메라가 그 안면 인식 카메라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2017년에 중국에 설치된 안면 인식 카메라가 1억 7,600만 대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이게 6억 2,600만 대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골목마다 다 설치되어 있고 인구 2사람당 한 대꼴로 안면 인식 카메라가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면은 지하철을 타려고 할 적에도 이 안면 인식 카메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철저한 주민 감시 통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통제를 약화하면 통제를 좀 느슨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민주화 요구가 법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딜레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독재가 계속될 경우에는 중국은 쇠퇴와 몰락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 독재가 종식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정체성도 모호하고 정체도 모호한 중국 자체가 해체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위기의식을 요즘 느끼고 있어서 이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이제 영미권
나라로 가는데 한국도 그 이민 대상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민 알선 업체가 한국 이민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중국이 어떻게 되겠어?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인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청나라가 급속히 몰락했습니다. 이게 19세기 들어와 가지고 급속히 몰락하는데 17세기, 18세기만 하더라도 청나라가 세계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청나라가 생산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뭐 인구가 많아서 그렇겠죠. 그러한 강국이 1840년 아편전쟁 한 방으로 그냥 몰락의 길로 들어섰죠. 그때 뭐 영국군이 뭐 많이나 동원됐냐? 아닙니다. 군함,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전투함이죠. 전투함 20척하고 수송선 27척. 거기에 승선한 그 병력은 4,000명. 4,000명 병력이 가가지고 중국을 휘젓고 다니고 중국이 결국은 손들고 남경 조약을 맺은 거죠. 급속히 몰락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장개석 국민당 정부도 급속히 몰락을 하죠. 그러면 장개석 국민당 정부는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대만으로 쫓겨갔죠. 국공내전에서 져가지고 결국은 장개석 정부가 전쟁 끝나고 4년 만에 중국 대륙을 내주고 인구는 50분의 1, 면적은 250분의 1밖에 안 되는 대만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잘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몰락은 우리 경제에도 이제 타격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